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충남 일대 야산을 돌아다니며 억대 도박판을 벌인 지역 조직폭력배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2달 동안 추적한 끝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40대 남성이 건강검진센터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이미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불법 촬영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대만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이 최초 신고자인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오랜만이 어제 왜 안 나오셨어? 어제 뭐였죠? 예. 재판 있었나요? 어제 원래 안 나오신 날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휴방하느라고. 제가 너무 네, 박 변호사. 너무 좀 슬펐어요. 뭐가? 사건 반장 안 나오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루 못 봤는데. 어린이날 또 못 나올 것 같아요. 아우, 속상해라. 자, 그 말씀 제가 잠시 후에 드리죠. 바로바로 시작할게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말씀 드리신 것처럼 모레 대망의 어린이날. 자, 많은 학부모님들 이번에 또 얘네들 또 어디 데려가야 되나, 연휴라서 사람들 미어 터질 텐데 걱정 많으실 텐데요. 기뻐해 주십시오.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내일 밤부터 어린이날인 모레 사이에 전국에 아주 그냥 강한 비와 돌풍, 심지어 벼락까지. 제가 이게 혹시나 하고 기사 이 댓글 찾아봤더니 역시나 하는 막 환호성 이 댓글이 주르륵 달렸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소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기다려집니다 하신 배미영님, 원부야 너 장가 가는 거 보는 게 이 노인네한테 큰 기쁨이란다 하신 성주님, 아이고 이런. 자, 20년 지기 절친 어머님이 최근 사반에 푹 빠지셨습니다. 의정부의 이인숙 여사님, 사반 입문 환영해요 하신 길혜주님, 어제 오전에 양평 가는 고속도로에서 커다란 장애물을 밟아서 타이어 펑크 났어요. 완전 사고 날 뻔, 흘리지 좀 마 하신 오혜연님. 자, 배달 전문 디저트 카페 합니다. 주문이 폭주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어떤 남자 손님이 아메리카노 주문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달랬더니 혼잣말을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시 오더니 욕설을 퍼붓고 갑니다. 저 너무 무서워요 하신 김로미님. 자, 박지숙님, 조민식님, 오한나님, 감수성님, 최현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스 육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남해안에 퍼진 마약입니다. 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주점에서 머리 빙빙 돌리는 저 외국인 여성. 자, 이번엔 팔을 또 빙빙.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역시나 마약 복용 후 머리가 빙빙 돌았던 겁니다. 자, 마약 공급책을 추적해온 경찰, 피의자의 차 앞뒤를 저렇게 차단했습니다. 자, 반대편과 골목에서도 저렇게 나타난 차들로 주위를 빙빙 감싸는데요. 검거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형사와 피의자. 지가 별 수 있겠습니까? 수갑 차야지. 자, 차를 뒤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약하고, 차 뒤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약하고 현금 다발이 그냥 뭉텅뭉텅. 자, 이 기자, 하루라도 마약 사건 소식을 전하지 않는 날이 없네요. 왜 이러지 정말? 네, 이번엔 경남 통영과 거제 이렇게 남해안 일대에서 이 마약류를 유통해서 집단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조직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유통 총책이 있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남해안 일대에서 6,5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같은 베트남 국적 사람들에게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판매 총책, 그리고 상위, 중간, 하위 판매책 이렇게 조직을 단계별로 나눠서 운영하면서 마약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마약이 유통이 돼서요. 이 남해안 지역에 있는 노래주점 그리고 외국인 전용 클럽 등을 통해서 이 선원, 조선소 용접공 같은 이 외국인들에게 판매가 됐습니다. 이 경찰은 총책을 비롯해서 7명을 구속했고요. 이 마약을 투약한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마약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니들 왜 그랬어? 그랬더니 변명이 가관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아니 그럼 영상 통화하면 되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들이 변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는 고향이 그리웠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그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어떤 마약을 파는 조직들이 이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점조직 형태로 뿌려져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국적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용될 수 있는 그 단체 그 카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희들 피로 풀어줄게. 이거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가담했는 8명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방금 이 기자가 말했다시피 양식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선원, 그다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외롭다 보니까 이 마약 조직 일당이 진짜 한번 먹어봐, 정말 피로가 풀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전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분명히 우리가 보호는 해야 되지만 이들에게 이렇게 마약을 팔거나 이들이 마약을 한다면 반드시 이게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약을 하면 가장 큰 문제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국내로 자기들 나라로 보내야 될 돈이 사실상 못 보내고 마약쟁이들한테 다 갈 수밖에 없는, 마약을 파는 딜러에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 그러면 2차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런 마약 딜러들 꼭 잡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자, 무인점포 순환시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저렇게 골라보는 저 남성. 자, 결제를 하는 듯 보이지만 어라, 결제창이 그대로네. 그대로네. 역시 저렇게 결제를 하는 척만 그렇게 나흘 동안 계속 저짓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5일 차에는 분실 카드로 결제까지. 자, 신고가 계속 들어오자 주변 순찰 중이던 경찰, 저놈 그놈 같은데 곧바로 저렇게 점포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너 도둑이지? 추궁 끝에 결국 체포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렇게 일주일간 무인 점포를 털었다니 너무 뻔뻔한데요, 저거. 대단합니다. 무인 점포가 왜 범죄가 안 일어났냐 하면 CCTV가 계속 있고요. 또 업주 입장에서는 집이든 어디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범행 같은 게 절도 범죄라든지 이런 게 덜 일어나는데, 저 사람은 뭐 그냥 연속으로 일주일간 계속 범행을 해요. 급기한 5일째 되는 날은 남의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계속 신고를 하니까 경찰 순찰차가 작동을 했었고, 비슷한 이거 마스크 착용해서 사실 안 보일 것 같지만 비슷한 인상착의 사람을 경찰이 검거를 한 다음에 추궁을 하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자백을 했고, 결국 상습 절도 그리고 점유일탈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갑자기 트럭이 꽈당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나보시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 트럭. 가드레일 쿵 박더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이고야, 꽝 쓰러집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예, 앞에 트럭 주목해 주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다시 볼까요? 예, 잘 가고 있는데 중앙 분리대를 쿵, 아이고 세상에, 튕겨서 저렇게 불박차와도 충돌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저 영상, 트럭 측에서는 오히려 뒤에서 들이박은 불박차를 가해자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차량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차량을 가해 차량이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뒷차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했다는 의미에서 아마 뒷차에게도 과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트럭이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름지기 짐작하기에는 살짝 졸았는 것 같은데요, 트럭 운전사가. 그래서 중앙 분리대를 받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추돌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차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지금에 있는 트럭 운전자와 보험회사가 우리 잘못 없어, 너희가 뒤에 있는 차가 박았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야, 절대로 대인 대물 처리 안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들었는 차량이 자기가 들었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일단 이 보험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보험회사가 저쪽형 보험회사와 어떻게 좀 이렇게 다투어서 과실이 10% 20% 나올지는 몰라도 절대로 저는 뒤에 있는 차가 갑이지, 즉 피해자지, 앞에 있는 트럭이 갑, 즉 피해자는 아니라고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불박차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아, 이번에는 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블랙박스 차량이 가다 보니까 제동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된 겁니다. 앞차 트럭이 갑자기 왜 넘어졌냐? 글쎄요, 대부분 이제 트럭 같은 경우 사고가 날 때 지금 가드레일 같은 걸 박거든요. 예. 가드레일 그냥 박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졸음 운전이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졸음 운전의 사고가 가장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뒷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거리 확보됐기는 큰 사고 나지 않았지만 이 앞에 트럭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고 크게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럭 운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졸음 운전 같은 걸 좀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안전거리 확보가 정말 네. 중요합니다. 자, 다음 뉴스도 가보죠. 오늘 참 많이 화제가 되던데요. 만능 해결사 마동석입니다. 자, 중국 온라인상에서 배우 마동석 씨의 사진을 프로필로 이렇게 딱 설정하는 게 아주 유행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이 소식이요, 심지어 외신에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최근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마동석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유행인데 중국의 유명 리뷰 앱입니다. 샤오홍슈에서 한 이용자가 이 프로필 사진을 이 여배우인 유혁비 씨로 했을 때는 숙소 관리자가 요청을 무시했는데 이 마동석 씨 사진으로 바뀐 뒤에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유행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른바 마동석 효과 후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요, 집 앞에 세워둔 스쿠터를 도난당했는데 이 마동석 씨 사진을 달고 아파트 채팅방에다가 도난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오. 그랬더니 30분 만에 누군가가 스쿠터를 그 자리에 돌려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정중한 태도보다 이렇게 마동석 씨 사진 한 장이 문제 해결을 쉽게 해내는 현실, 재밌고 유용하기도 하지만 좀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 세상에. 저희도 이제 무차별 폭행 이런 사건 다룰 때마다 상대가 마동석이었어도 너 그럴래? 막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이게 진짜 만국 공통이구만요. 자, 팀장님, 그런데 말이죠. 범죄도시 3, 영화 범죄도시 3가 이달 말 개봉하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5월 31일 날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마동석 씨와 팀장님과의 투샷을 원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사실은 그 마동석 씨 사진 가지고 지금 그 중국에서 사진 프로필만 올려도 사람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사진이 해결사인데 마동석 씨가 사실은 저렇게 가만히 인상을 쓰고 있으면 좀 쌀벌합니다. 웃지 않으면 좀 쌀벌한 인형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동석 배우가 이 시사 프로에서는 가장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가장 훌륭한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아서 한번 겨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동석 뭘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팔뚝기를 한번 겨루고 싶습니다. 아, 팔뚝 굵게. 네네. 네 팔뚝 굵냐? 뭐 이런 거. 아마 내 팔씨름은 제가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진짜. 팔뚝의 이 근육은 저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동석 배우는 사건 반장에 출연을 하세요. 진짜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마동석 배우는 사건 반장에 출연을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죠. 사연입니다. 자, 결혼식 주인공은 나야 나. 신부의 사연인가요? 네, 아닙니다. 시어머니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신부가 전한 사연입니다. 결혼식 때 축가 부르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시어머니는 동네 노래교실을 다닌다고 하는데 이 주변인들 사이에서 가수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노래 실력이 좀 뛰어나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결혼식 앞두고 시부모님이랑 식사 자리에서 축가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이 신부인 며느리는요, 노래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시어머니가 노래 잘하는 나 놔두고 왜 친구한테 부탁하냐면서 이 3명의 자식 중에 아들의 첫 결혼식 아니냐, 자신이 축가를 2곡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신 겁니다. 2곡씩이나. 네, 2곡이나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에게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을 자신의 무대로 쓰려는 듯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외람된 말씀인데 결혼식에 꽂힌 신부잖아요. 심지어 결혼식 하객 옷차림도 신부보다 튀어 보이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인데 거기서 어머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면 그건 좀 오빠, 은배 오빠, 뭐 하고 있어? 어머님 좀 말려, 동그라미. 진짜? 진짜? 야, 이거 일부러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비 시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시애미 너무 무시한다 너. 내가 네 시아버지 만나서 은배 덜컥 임신하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지. 너 가수 이자연 알지? 찰랑찰랑 이자연. 걔가 내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어. 말도 안 나와 지금. 아 내 나이가 어때? 해서 X입니다. 야 이거 의외인데요. 자 일단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혼식 날 축가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님이 가수 왕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머님이 두 곡 부른다 그러면 한 곡은 어머님한테 양보를 하고 어. 며느리는 자기 지인한테 양보를 해서 따로따로 부르게 되면은 이 가정은 평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말리면은 두고두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조정을 해서 한 곡은 어머님한테 부탁을 해서 부르게 하고 야. 한 곡은 지인한테 부르면은 만사가 형통할 것 같습니다. 자 승현님요. 결혼식 그 사진, 결혼식 비디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나요?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 노래를 안 시키면 평생 갑니다. 평생. 그때 만날 때마다 너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보다 하시게 편하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결혼식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조금 어머니께서 약간 노래를 못 부르셨으면 그냥 그 나름대로도 굉장히 또 추억이 있는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제가- 복면가왕 네. 우리 박지윤 변호사님. 제가 한 수백 군데, 수천 군데는 아니지만 수백 군데 결혼식장을 가봤는데 그러니까요. 혼주가 노래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없어요. 누가 그걸 부릅니까? 뭐가 맞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좀 며느리 입장에서 좀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두고 간다는 거예요. 예. 반곡 정도에서 반곡. 그냥 살짝 일러서 그냥 하는 거지. 이걸 두 곡이나 자기가 한다고 하면 결혼식이 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잘 없고 몰라 뭐 이제 최신 신세대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신세대라도 그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이 승현님보다 나이가 많으신가요? 생긴 거는 제가 조금 들어 보이니까. 아,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박 변호사님 의견과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까운 것이 이 사돈 어른은 또 뭐가 될 것이냐. 그렇죠. 예, 시어머니가 이제 신랑 쪽의 어머니가 부르기 시작하면 그 신부 쪽의 어머니는 참 이 난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돈 간의 어떤 양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다면요, 저는 뭐 또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이 기자. 네, 그 가족 여러분들은요. 일단 러브러브님 노래방 가세요. 무명님 어머님 고정하세요. 신경수양님 본인 칠순 때 부르세요.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요. 쌀이골님은 난 친구보다 시엄마 축가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요? 끝이에요? 예.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브라이언 초님은요. 아들이 나서서 말리라고 해라. 안 그러면 결혼 생활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딸만 셋을 낳으신 미선, 지선, 신선 이 세 딸을 두신 사반가족 노영자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오늘 경사스러운 날을 맞으셨다고요. 바로 칠순 생일을 맞으신 겁니다. 예, 아이고 미스코리아처럼 그냥 왕관에다가 띠까지 누르셨어. 아이고 고아라. 자, 얼마나 좋으실까요? 따님들, 사위들, 손주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한 목소리로 저희한테 전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누가의 시그니처 모션 N모션 프로 척추를 위한 의료기기 누가 베스트 N모션 프로. 아들, 수도요금 줄었네. 바디워시 바꿨거든요. 이제 물만 스쳐도 미끌거림까지 싹. 그래서 수도요금까지 싹. 네 아빠도 쓰라 그래. 피지, 채취까지 미끌거림 없이 싹. 우루스 스키너시. 충남 일대 야산을 돌아다니며 억대 도박판을 벌인 지역 조직폭력배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2달 동안 추적한 끝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은 한 남성의 신고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어요. 네, 지난 2월 말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아내가 일탈을 하고 있다. 제 아내 좀 제발 막아주세요. 이런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첩보를 전한 건데 이 아내가 산속 천막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지난 2개월 동안요. 이 도박장 개설이 예상이 되는 곳에 CCTV 50대 영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이용한 자동차 그리고 도박장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 검거 작전에 나선 겁니다. 참, 매일 밤 도박에 빠져서 깊은 산속을 누빈다는 아내. 그 일탈의 현장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데요. 그 장면 보고 가시죠. 가만히 계셔요. 자, 여기 여러분들 말해요. 동대 따라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도박 대상 및 도박 참여 혐의를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자, 변호인은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자, 야, 이게 진짜 저는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게 영화 타짜 그 처음 시작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저런 하우스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런 도박이 아직도 가능하나 싶었는데 그 타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냥 뭐 시청자 여러분께 재미삼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로 부르는가 하면 식구라고 불러요. 다 같이 식구라고 이야기하고 그 도박을 총책을 운영하는 사람을 창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투를 막 치는 사람을 흔히 말해서 찍새 선수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도박 장소를 10군데를 돌아다녔다는데요. 도박 장소를 정하는 사람을 상치기 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저렇게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저런 어떤 경찰들이 저는 그 말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꼼짝 마! 가만히 있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제일 멋있는 말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깊은 산 중에 저 현장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밤에 뭐 산이기 때문에 불빛도 없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불빛도 없이 앞 사람의 등을 잡아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경찰 그렇죠. 바리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불을 크게 하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매우 컴컴한데 앞 사람의 등을 잡고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고 결국은 그래서 검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승 의원이 조금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 10군데 정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이 도박장을 개장을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여기 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 경로에 가서 지금 검거를 한 겁니다. 매복을 하고 있다가 잡았고요. 이 10곳 중에 한 곳을 지금 이제 이때쯤에 여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70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이 됐었고요. 결국은 도박 운영진 6명하고 도박 참가자 50명 합쳐서 56명을 도박 개장, 또 도박 참여죄 등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박장을 개설한 일당들 입장에서도 저 많은 도박꾼들 중에 누가 또 경찰인지 누가 또 경찰의 정보원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어떤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그 도박꾼들을 선발을 했다는데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도박꾼의 관상. 도박칠 관상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 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도박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총책이 있고 참고장이 있고 그다음 모집책이 있고 그다음에 꽁지가 있고 뭐 문방 많이 있는데 모집책이 자기 아는 사람 통해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으는데 몽땅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 탈수장이라는 곳에 사람들 집합을 시켜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저 면접은 도박을 잘하는 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도박하다가 돈을 잃었으면 혹시 신고할 거 아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신고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기준을 세워서 신고 안 할 사람을 모으는데 모은 사람들이 이제 차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거기다 놓고 승합차에 차를 태우면서 커튼을 칩니다. 왜? 밖을 모르게. 그래서 그런 다음에 모르게 데려간 다음에 도박을 하는 건데 알다시피 저 도박이 야산에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장소니까 그 안에 탄 도박꾼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면접 보는 이유는 신고 못하게 본 거고 어차피 도박이라는 건 사실은 뭐 이게 운수에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만일 이렇게 되면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는 거고 이 내가 도박도 사건만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눈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걔들이 미안해요. 도박꾼들이 섭외를 잘 안 해요. 뭐라고 방금 무슨 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눈이 여우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사람들은 잘 안 하고 좀 이렇게 승 의원님이라든지 박지원 변호사처럼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죠.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쪽 용어로 호구가 될 사람들. 오, 바로 하시네. 그러니까. 그 될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판독
돈이 얼마나? 자, 이 도박장에 도박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급습을 해서 지금 검거를 하고 이제 현장을 이제 잡은 그런 상황인데 1시간 지난 후에 갔는데 1시간 동안 20에서 한 25회 정도 도박판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좀 봐, 저거. 돈 많죠. 이 한 판에 200에서 5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결국 당시 도박 그 현장에서 압수한 돈은 1억 2,2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아마 더 많았겠죠. 그건 현장에 밖에 남아 있는 돈이 1억 2천만 원이고 다른 9군데서도 뭐 도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사실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40, 50대 주부들로 많이 되어 있고 도박에 참여한 50명 중에 33명은 중년 가중 주부고 도박의 전과자는 4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원배 팀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찍새라고 있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도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 도박장에는 이러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찍새를 했을 거예요. 면접을 보면서 그 사람들만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주부들이 많지, 또 다른 도박장에는 또 젊은이도 많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아저씨들도 많을 수 있어서 이건 어떤 특정 주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는 도박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참 그 남편의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도박장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도박판에서 쓰이는 은어, 그러니까 방송에 약간 좀 부적합한 표현들을 좀 쓴 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거를 관장했던 거는 조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도박장을 관할하는 게 총책이라고 있는데 당시에 총책은 일생에 오지 못했고 그 현재 도박판을 관할하는 창고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창고장이 도박판을 총책했는데 그 창고장이라는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충남 지역의 조직폭력배의 일원이더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에. 그런 사람들이 뭐 형님이라고 부르고 식구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식구란 말은 사실은 폭력 조직에서 우리 식구, 남의 식구 따지지 않습니까? 예. 그 따지기 때문에 폭력 조직들이 이 도박장을 연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다른 도박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원인지 그리고 또 이 도박장에 하게 되면 돈을 떼거든요. 아시죠? 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은 거기에 그 떼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폭력 조직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라고 경찰은 의심하기 때문에 그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걸 포렌식해서 과연 어디까지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부들을 입건했으니까. 그리고 경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알다시피 도박은 가장 파탄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다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선인들로 조심하라 하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건강검진센터의 여자 화장실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화장실 비데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CCTV를 토대로 용의자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불법 촬영물들이 발견됐고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는 생각지도 못한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남성의 정체에 대해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도대체 이 남성의 정체 무엇이었을까요? 참 지저분하고 추악한 사건입니다. 예. 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한의원에서요.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에 USB 모양의 이 불법 카메라를 넣고 재조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이 검진센터 관계자가 신고를 했고요. 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 5대, 노트북과 컴퓨터 본체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불법 촬영물 146개가 나왔습니다. 이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에 이 사건 처음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150명 최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휴대전화 5개하고 노트북 이걸 갖고 그때 봤을 때 한 146개, 150여 명의 피해자가 있었을 거라 봤는데 포렌식 작업을 한 거예요. 디지털 분석을 해보니까 피해자는 훨씬 많게 1,120여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고
이 사람 2019년부터 이 서울 시내 빌딩 3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촬영을 반복했던 걸 보이고 일부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팀장님. 2019년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120명. 자, 이 정도면 그걸 또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지 나름의 또 막 이렇게 머리를 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거는 보통 파일을 갖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숨깁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 써요. 그러니까 거의 몰카라고 쓰지는 않고 다른 친구, 애인 아니면 아들 이렇게 쓰는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특이했어요. 휴지통 폴더 아시죠? 휴지통. 휴지통 폴더에 날짜와 시간별로 다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해놨냐면 경찰이 의심하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휴지통 폴더에 넣게 되면은 타치만 하면은 휴지통이 삭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수사기관에 단속되면은 바로 삭제하려고 휴지통 폴더에다가 그 날짜 시간별로 쭉 분류해놨던 거예요. 머리를 쓴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있었어요? 네, 전과가 있었습니다. 강간미수를 포함해서 3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 불법 촬영이 적발됐을 당시에도요, 이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찰은 당초에 이 남성의 전과를 고려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법원이 불법 촬영물이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고요. 이후에 불법 촬영물 증거가 나오고 남성은 구속이 됐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불법 촬영물이 없다고 구속이 안 됐다. 하하. 좀 일단 말씀해 주시죠, 좀.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성범죄에서 우리가 초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초범의 개념은 국가가 그 범죄를 찾지 못해서 초범이죠. 사실 지금도 1,200명 가까이, 1,12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하나가 지금 휴지통 폴더 안에 들어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피해자가 존재했고 지금 들키지 않아서 그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 지하철 성추행도 지금 잡혀 있는 게 하나의 건수지 그 전에 정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저는 판사님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범죄는 우리가 찾지 못해서 초범이고 드러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건 제발 좀 구속에 대해서 허들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 양산되지 않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속에 좀 이렇게 허들을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 접하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천만다행이다. 저런 놈들하고 엮이지 않아서. 자, 그럼 남자들이라고 안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30대의 공무원인데 이 남성은 지난해 9월경에 그 원주시에 보면 관광시설 내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남자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60대 남자의 신체를 찍다가 단속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마지막에 찍었을 때 단속이 된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를 했는데 여자 화장실 간 게 아니고 남자 화장실에서 남자를 촬영했던 거죠. 일단 남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촬영을 했다. 불법 촬영을 했다.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제발 구속이 됐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뭐 남자든 여자든 일단은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을 때 그 침입죄도 성립하고요. 촬영했을 때 성폭법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출입해서 그 촬영한 부분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검찰은 상당히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촬영 횟수도 많고 피해자들 부분 때문에 무려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재판부가 잠시만요. 갔던 징역 거는 5년 구형을 해서 그러니까 징역 5년이면 실형을 받았습니까? 실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범죄 사실은 다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간 것도 맞고 촬영한 것도 맞고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좋습니다. 했는데 또 횟수하고 범행이 많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하고 합의를 받고 초범 인정을 고려해서 5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구속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집행유예 선처를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합의하고 초범됐다? 이게 좀 두 가지 이제 양형 이유이긴 한데 5년 구형에 비해서는 좀 너무 낮게 지금 선고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특히나 이런 불법 촬영한 자들의 이런
이 재판 결과를 전해드리다 보면 태반이 다 집행유예입니다. 예? 아니 그렇다고 신상이 공개가 됩니까? 고작 뭐 알려져봤자 자기 가족들 정말 가까운 주변 지인들한테만 알려주고 그냥 망신당하고 마는 거죠. 예? 아니 뭐 자유의 몸이야 집행유예 받아서 이게 무슨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검사는 5년 구형했다면 이게 얼마만큼 엄중한 범죄인지를 확인했는데 물론 법원의 판사님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언제나 양형 기준이라는 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게 판사님들이 기존에 했던 판결의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양형 기준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양형 기준도 낮을 수밖에 없고 또 판사님은 변호사의 말을 듣다 보니까 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낮아도 너무 낮다. 이 사람이 그러면 나오면 또 재범 안 할까요? 저는 재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형크가 이야기했다시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폭력법은 그 성폭력 범죄도 신상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도 신상공개돼야 되는 거예요. 즉 성폭력 범죄에서 성폭력을 범하고 이것이 증거가 명백하고 그 사람을 그걸 알리는 게 공공이익에 맞고 그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면 신상공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 같아요. 제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신상공개할 수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는 것 두드려서 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대만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이 최초 신고자인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대만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일단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요. 이 30대 한국인 여성이 이 대만 현지 시간 지난 24일 오후 1시 반쯤에 이 대만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요. 6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랑 같이 3박 4일 자유여행차 대만 여행을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 이 숨진 여성을 남자친구가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여자친구가 숨을 안 쉰다면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호텔 직원에게 구급차를 요청을 했지만요. 구조대원이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 여성의 시신은 화장한 뒤에 가족에게 인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호텔에서 여자친구를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이 남자친구.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넘어진 줄 알았다. 자, 이 남자친구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얘기했을 때 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좀 해요. 예. 일단은 여자친구하고 전날 술을 먹고 같이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 깨고 나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어허. 그래서 자신은 그냥 넘어져서 다친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경찰 입장에서는 방 안에 어떤 몸싸움 흔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 특이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 타이페이의 한국 대표부에게 통보를 한 다음에 예. 나중에 이제 이 여성에 대한 법의학 검사 같은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부검을 했다는 건데 정말 부검을 해봤더니 저 남자친구의 말대로 그냥 넘어져서 다친 정도의 흔적만 있었습니까? 일단 부검은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부검을 하고 또 한 번은 재검을 했는데 부검 단계에서는 여성의 머리와 팔다리에서 타박상 흔적을 발견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검을 하니까 머리 쪽이 이렇게 함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왼쪽 뇌수가 함몰되어 있었고 두개골 내에서 뭔가 이렇게 출혈이 있었다. 또한 오른손에 타박상이 관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인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둔기에 맞았거나 짧은 거리에서 벽에 부딪혀 숨졌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술을 먹고 넘어지더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넘어지는 순간 자기 얼굴이나 머리를 감싸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전혀 없었다는 부검 소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어떻게 벽에 머리가 부딪히는 정도가 되었는 어떤 부검과 재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신고를 했는
남자친구의 진술과는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저 정도 부검 결과가 나왔으면 1순위 용의선상에 올라야 될 사람은 당연히 그 함께 있던 남자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그 경찰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타살 혐의점이 나오고 사건이 의심스러우니까 저 남성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을 재수를 했더니 예. 사실상은 남녀가 몸싸움한 흔적을 발견을 못했어요. 하지만 바닥에 혈흔 2점을 발견했습니다. 아하. 채취를 했는데 그 혈흔은 여성 것인지 남자 것인지 이제 그 감정을 해봐 나올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 여성이 사망 당시에 신고된 전날부터 신고 때까지 다른 사람이 호텔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만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게 타살 혐의점을 있고 그러니까 이 남성을 가장 유력하게 살인 용의자로 봐서 체포한 건데 조사를 좀 더 해보면 사건 경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만 수사당국이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꼽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사건 다음 날 남자친구의 수상한 행동이 있었어요. 네, 이 대만 당국이 주목한 부분이요. 이 남자친구가 사건 다음 날 바로 이 여자친구의 짐 가방만 한국으로 돌려보냈다는 점입니다. 이게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이 대만 현지 언론은 여성의 짐을 한국으로 보낸 것이 유력 살해 용의자가 된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남자친구는 귀국 비행편을 이미 마련한 상황인데 여자친구의 유해까지 추후 고국으로 인도해야 하면은 나중에 이 수화물을 자신의 것과 여자친구 것 다 이렇게 챙기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 짐부터 한국으로 붙인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수화물이 오버차지가 될까 봐 미리 보냈어. 같이 여행을 갔던 여자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더군다나 자기가 용의선상에 올라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게 생겼는데 수화물 걱정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냉정한 사람인데 사실상 그 사망자의 그 수화물을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보냈는데 28일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요청하니까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그 남성의 친형한테 보냈어요. 여성의 가족한테 보낸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친형이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검찰, 즉 대만을 갖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상 그 안에서 뭘 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경찰이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특별한 증거가 나올 만한 건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 아까 채취한 그 혈흔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소지품, 즉 가방에서 또 혹시 흔적이 나올지 모르니까 법의학 수사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그 소지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과연 이 사항이 남성이 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있는지를 또 확실하게 조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현재까지 현지에서 전해오는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자, 본인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그냥 넘어져서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만 검찰 역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다만 대만에 있는 법원에서 외국인이라는 점을 또 고려했어요. 그리고 증거 같은 것들이 이미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고 보석금 한 10만 달러, 10만 대만 달러, 우리나라 한 440만 원 정도인데 보석금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다만 출국 금지시키고요. 거주지 같은 걸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아직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요. 이 나중에 이 변호사 대동하고 법정에 이제 경찰서에 나왔었는데 이 기자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자친구 죽였냐고 얘기했을 때는 선글라스 끼고 나왔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자, 승현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만약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현지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아무 얘기 노코멘트 했다는 거잖아요. 자, 대만은 아시겠지만 미수교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국 금지를 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대만에 그 경찰 코리안 데스크도 없고 진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 자, 그러면은 저 같으면 말이죠. 저의 유일한 해방구는 언론일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아니고요.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할 텐데 묵묵부답? 전 이것부터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억울하다면 저는 억울한 이야기를 분명히 언론에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만 당국에서 마지막에 우리 김 팀장님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사실은 마지막에 있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사람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최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대만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도 맺어지지 않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만에 도망갔을 때 대만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를 하는 거고 이건 대만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만의 형사사법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대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이 난다면 유무죄 판단을 결정하고 유죄 판단이 난다면 그 유죄 판단의 형을 다 살고 우리나라로 추방을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추방되었을 때 다시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 사람의 재판을 할 수 있고 다만 대만에서 받은 형기를 빼고 우리나라 형기만 살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사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억울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고 진짜 나쁜 일을 했으면 거기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20대) 초반에 만나 8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정 씨 부부. 결혼과 동시에 첫째 아이가 생겼고 최근에는 둘째까지 임신해서 이번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이렇게만 들었을 땐 아주 화목한 것 같아 보이는 이 부부. 하지만 출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 남편은 2달 동안 집을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아예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 씨는 최근 뜬금없이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게 되는데요. 평범한 일상에 찾아온 불행, 대체 정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도 우리 사건 반장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의 당사자인 부인 정 씨, 아내 정 씨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언니가 대신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자, 차근차근 얘기 풀어보죠. 네, 일단 정 씨랑 남편은 30대 중반이고요. 결혼 5년 차입니다. 이 둘은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고 8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가 생겨서 그 첫째가 지금 5살이고요. 작년 가을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정 씨가 최근에 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남편이 그동안 주중에는 야근 핑계로 주말에는 출장 핑계로 굉장히 좀 외박이 잦았는데 그래서 뭔가 의심이 생기던 찰나에 굉장히 좀 직접적인 증거를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걸? 자, 대부분 이제 이 부정행위가 휴대전화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비슷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이제 남편이 차고 있는데 그 스마트워치를 목욕탕 들어가면서 거실에 놔두고 간 거예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어떤 얼굴 나오는 그런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걸 뭐랄까 페이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예, 예. 그 아내 입장에서 뭐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받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연동을 해놨군요. 같이 합쳐진 거죠. 목욕탕에 가져가 들어갔고 스마트워치는 거실에 놔뒀고. 아이고야. 그래서 아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전화를 받지? 어떻게 여자가 왜 나오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회사 직원이라고 잘못 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 잘 때 휴대전화를 몰래 보니까 거기 보니까 여자한테 송금한 내역도 있고요. 급기야는 돈도 줬는데 뭔가 어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제한 내역들을 아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연동해서 여기로 영상통화가 걸려오니까 여기도 그게 떴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인을 했던 건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대요? 진짜 이 정 씨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를 이제 출생을 얼마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남편이 어떻게 돼야 될까? 남편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정말 한숨 이렇게 크게 들이쉬면서 참았답니다. 정말 남편이 돌아오겠지. 남편이 정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정 씨가 그 상간녀에게 문자 보냅니다. 우리 남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상간녀가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카톡 프로필에 그 남편과 이야기했던 그 글을 프로필 사진으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정말 정 씨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야, 보통 자기 사진, 가족 사진, 애들 사진 올려놓은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자기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그 대화 스크린샷을 올려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이게? 근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 씨가 이제 남편의 외도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알았으니까 또 뻔뻔하게 상간녀하고 외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씨하고 싸우기라도 하면은 잘 됐다는 듯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간녀한테. 그런데 상간녀의 집이 이 정 씨 집에서 한 10분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간녀가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차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외박. 그 다음날 오후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외박 안 하는 날에는 또 가만히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수시로 그 상간녀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 씨 입장에서는 임신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아이 5살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슴도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 상태인데 그리고 어떻든 두 사람이 계속 연락하고 있으니까 이 정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순영님,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거 보고만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러다가 어느 날요, 이 남편이 또 상간녀랑 대놓고 또 놀러 나간 겁니다. 만나러 나간 거죠. 그래서 이날은 정 씨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상간녀를 찾아가야겠다, 그 집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 남편 외도 사실을 알고 그런데 이 지금까지 부부 싸움을 좀 했을 때 이 남편이 폭행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 씨는 무서워서 친구들한테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이 그날 밤에 집에서 만났을 때요, 이 남편은 오히려 이 정 씨를 미친 여자 취급하면서 나는 집이었는데 무슨 소리냐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한 겁니다. 이 그날도 둘은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 상간녀가 이 부부 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남편을 태우러 왔습니다. 이 남편은 또 그 차를 타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화가 난 정 씨는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 상간녀의 차를 쫓기 시작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뭐 저는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저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이제 추격전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조금 불안한 부분이에요. 친구들하고 같이 추격을 하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남편을 따라다닌 거, 추격을 한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상간녀하고 남편의 문자 메시지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이제 둘이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내하고 부인하고 화해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집에 가는 거 싫다. 잘 지내는 거 싫다. 라고 했던 그 문자를 아내가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상간녀 입장에서는 더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네. 자기 집에 가면 화해. 결국 화해하고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두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하고 친구들이 추격전을 벌린 건데 문제는 그렇게 추격전을 하니까 이 상간녀가 아내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진짜 이게 참 오히려 상간녀가 제가 나 쫓아다닌다고 지금 신고를 한 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간통죄가 없어지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진짜.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간통죄라는 게 이렇게 폐지되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화가 나겠지만 이 정 씨가 이 상간녀를 따라가는 것 행위 자체가 상간녀가 불법을 했어야 돼요. 불법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말해서 혼인빙자 등 간음죄도 폐지되었고 간통죄도 폐지되었습니다. 즉 유부남이 유부녀와 유부녀가 유부남과 아니면 유부녀가 일반인과 그다음에 유부남이 일반인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냥 부적절한 행위이지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이야기하니까 경찰도 너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거 자칫 따라가다가는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더 이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팀장님이라면 만약에 이 정 씨와 친구들이 팀장님한테 와서 이거 뭐 하소연하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알다시피 법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간통죄가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생활 관계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는데 오히려 만약에 상간녀를 그 이제 정 씨가 뭐 욕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폭행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고 또 그리고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면 사실은 스토커가 되지 않습니까? 참 난감한 문제인데 이 정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남편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 쪽으로 해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도 형사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야, 자 결국 그래서 이대로 집에 오지도 않고, 남편은 이제 곧 자기 아기가 곧 태어났는데도 그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정 씨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고 또 답답해서 결국 상간녀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찾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상간녀 그 집 앞에요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벨을 누르면서 누구야 엄마 왔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상간녀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을 열고 이 여성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파자마 차림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이 둘은요 마치 사위랑 장모처럼 이 장모 맞이하는 사위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니까요. 이 상간녀랑 이 남편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나와서 차 타고 나갔다가 장 봐서 돌아가는 모습까지도 이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둘 사이가 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다정한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니까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5살짜리 아들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또 뱃속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게 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에게 정 씨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저 이거 듣고 진짜 아연실색을 했는데 전 팀장님이 이거 혹시 스토커라고 말씀 주실 때 정말 설마 스토커로 신고했을까? 진짜 이 상간녀가 정 씨를 스토커로 신고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더 이상 나한테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스토커로 신고했고 스토커로 신고했으니까 국민신문고에 말도 안 나오네요. 국민신문고에 스토킹이라고 신고를 했고 그 제보를 받은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법원에서 잠정명령을 내렸는데 1호와 2호 처분을 합니다. 잠정명령이 뭔가 하면 100m 이내 접근해서는 안 되고 통신망에 연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 모두 다 스토커로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피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의 이 대상자가 된 거고 스토커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임신을 한 정 씨가, 부인이, 아내가. 자, 결국 이 제보자가 제보를 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스토킹 신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 상황에서 이게 스토킹 이게 맞는 거냐, 억울하시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이 당사자 정 씨의 언니분,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선생이나 주변 친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지금 제보를 따라가서 데리고 가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스토킹이라고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게 스토킹이래요. 그러면서 잠정 조치하는 걸 내가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상으로 연락하는 거 절대 금지.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그들 서로 잘 만나라고 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상간녀와 도망간 남편을 쫓다가 제가 벼랑간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야, 좀 안타깝지만 스토킹 우리 처벌특례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야. 지금 경찰이 지금 입건도 하고 조치도 좀 내렸다는 거 봤을 때 계속 반복해서 사람한테 접근하고 연락하고 했을 때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말씀 앞에도 우리 패널들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간통죄 같은 게 없습니다. 형법적으로.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으로 상간녀하고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형사적으로 감옥에 넣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은 현행법상으로 없고요. 오히려 본인이 지금 스토킹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아마 많이 참작이 될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게 납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 범죄는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제보자의 일단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 남성 혹은 그 상간녀로 지금 지목된 그분 쪽에서 왜 우리 입장은 하나도 소개가 안 되느냐라고 뭔가 억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반론을 전해드리죠.
자, 우리 팀장님부터 좀 짧게 마지막으로 좀 이 정 씨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보자가 주장한 대로 사실 스토커로 신고됐다고 한다면 자기의 그 적극적으로 제 스토커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아마 기소유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볍게 처벌받을 것 같고, 아까 그 박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은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징벌이라든지 이혼 가정 파탄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방법이 그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자, 승 의원님. 제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 만들면서 제가 그 스토커에 대한 개념 정의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정 씨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당한 이유 있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 왜 이 정 씨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정말 의사에 반하지만 정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건가?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 씨의 행동을 정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행동으로 처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잠정 조치하실 때에도 정 씨의 그 정당한 이유를 꼭 한 번 정도 고려하시고 잠정 조치 저는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남편을 쫓다가. 자, 박 변호사님도 법적인 얘기는 뭐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돌아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돌아오길 바라고 쫓아가는 거, 그 부분보다는 이제 법적으로 정리, 왜냐하면 자녀들도 있고요. 양육도 지금 해야 되고 양육비도 받아야 되고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쫓아다니는 것도 뭐 그보다는 법적인 이제 이혼 소송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오히려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간통법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를 국가 권력이 이렇게 개입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문제로 제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정말 하루에도 몇 통씩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걸 제가 보고 있다 보면은 야, 진짜 이 기자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간통법 진짜 없앤 게 현명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전해주시죠. 네, 가족 여러분들도 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고요. 네버신 비포님 정말 비정한 현실이네요. 김락경님 임신한 부인을 스토커로 만들다니 이혼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은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영케이님 민사를 애들 데리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장태현님 저 남편 그냥 버리세요. 상관 여보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세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픽 이어가죠. 자, 오늘 첫 번째 픽 호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차들이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돌진해서 검은색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검은색 차량 대형 트럭으로 분류되는 꽤나 큰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차체가 공중으로 떠올라서 옆에 있던 차 보닛을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세 차 모두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한 이 스포츠카는요, 무려 5억 원이 넘는 희귀 페라리였습니다. 차 전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아우, 차체가 낮아가지고 저 그냥 밑으로 들고 그냥 들어 올려버렸어요. 네, 이 사고 직전에 스포츠카가 엄청난 속도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중심을 잃고 그러네. 중앙선 너머에 신호를 기다리던 트럭을 그대로 박아버린 겁니다. 자, 좁은 도로에서 왜 사람들 뭐 어때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요, 충돌한 세 차 운전자 모두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출동해서 사고 현장을 수습을 했고요. 이 페라리는 견인이 됐습니다. 하필 너무 희귀한 차라서 부품도 없어서 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경찰은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별다른 처벌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로 가보시죠. 한 여성이 손에 바나나를 들고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를 유인합니다. 이 여성은 코끼리와 한 컷에 담겨서 꽤나 뿌듯해하는 것 같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코끼리가 갑자기 이 여성을 머리로 박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 찍고 있던 사람도 놀랐는지 뒷걸음질을 칩니다.
저 이거 편집되기 전 영상 봤는데 날라갔어요. 코끼리가 갑자기 난폭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바로 여성이 바나나를 두고 주지도 않고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아이고. 놀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SNS에 올린 인도 산림청 관계자는요. 코끼리는 가장 지능적인 동물 중에 하나라면서 저렇게 속이고 놀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코끼리의 IQ는 50에서 70 사이로 3살짜리 아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껍질째로 준 바나나를 그냥 먹지 않고 코로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심지어 너무 익어서 색이 변한 바나나는 냅다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또 깐깐하기까지. 네, 코끼리에게 공격당한 여성은요.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그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누리꾼들은 여성의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어리석다, 야생동물을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비위가 상당히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조심하십시오. 이곳은 한 식당의 야외 창고입니다. 그 안에 한 남성 보이죠? 밖에 사람도 막 지나다니는데 이 남성 무지개 색천을 테이블 위에 지금 좀 놓더니 제발. 설마? 갑자기 안 돼? 주섬주섬 바지를 좀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거? 뒤돌아서서 이상한 자세를 취하면서 엉덩이를 여기 천을 댑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입힌 거죠? 입힌 거예요. 입힌 저런 거. 색 아니에요. 몇 초쯤 가만히 있던 남성 저렇게, 예. 뒤를 돌아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또 걸어갑니다. 근데 멈춰서서 꽂혀있던 다른 천을 또 꺼내서 엉덩이에 또 가져냅니다. 뭘 또 꺼내, 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밤 아닙니다.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건데요. 이 남성은 성소수자들이 자주 오는 한 식당을 찾아서 그곳에 꽂혀있던 무지개 깃발위에 배변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깃발로 뒤치다거리까지 한 거죠.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이런 엽기적 모습이 식당 CCTV에 찍힐지 남성 알았을까요? 이를 발견한 식당 주인 곧장 신고를 했고요. 경찰 증오 범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남성을 쫓고 있는데요. 식당 주인은 이번 일에 너무 슬프고 역겹다, 끔찍하고 비열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깃발을 세우고 벽 전체를 무지개색으로 칠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수업 중인 중학교 교실인데요. 수업 중인데도 학생들이 산만하게 뭔가 어수선해요. 한 학생은 또 의자를 들고 나오더니 선생님 바로 앞에 좀 앉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맨 앞에 있던 학생이 뒤돌아서 칠판에 글을 적던 선생님한테 다가가더만 삿대질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더니 선생님의 뒤통수를 툭 칩니다. 선 넘네. 선 많이 넘어요. 선생님 크게 근데 제지를 못해요. 왜? 아이는 오히려 막 껄렁껄렁거리면서 책상 의자에 걸터앉아서 선생님을 보면서 웃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죠. 선생님은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수업을 이어가고요. 학생들은 교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말을 안 듣는 거는 참아도 선생님 때리기까지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선생님 건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실히 보내준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요즘 선생님 하기 너무 힘들다면서 예전에는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젠 시대가 변했다면서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두 허스키가 침대에 누워서 꼭 껴안고 사이좋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TV 옆엔 귀여운 고양이도 한 마리 보이는데요. 이 고양이 불안해. 앞발로 TV를 툭툭 건드리더니 TV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전원까지 나가버렸네요. 아이고, 저 화면 다 깨졌겠어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소리에 놀란 허스키가 친구만 버려두고 혼자만 재빨리 창문을 열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튀었어 지금. 고양이 친구는 이미 상자 안으로 쏙 숨어버렸고요. 가만히 누워있다가 혼자만 야, 너 남아버렸어요. 어디가? 제가 범인이야. 문까지 닫았어. 으로 도망간 친구를 따라가 보는데요. 이 밖에 있던 친구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창문까지 싹 매몰차게 닫아버렸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야 이거? 근데 사건 현장에 혼자 남아버렸잖아요. 주인 왔어. 억울한 이 허스키. 주인은 괜히 잘못도 없는 이 친구만 잡고 혼을 냈습니다. 뭐지? 네, 근데 저기 정작 사고를 친 장본인 보이세요? 상자에 고개만 쏙 내밀고 혼나는 친구를 보면서 아주 얄미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거 약간 사람들 같아 이거. 대박. 무서워. 와.
야, 진짜 저는 문 닫고 나간 애가 제일 진짜 이 완전 범죄는 진짜 야, 진짜 무섭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